서울고 2학년 재학 중이던 18살 때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50년 이상 문단의 기록적인 행보를 해온 소설가 최인호. 그는 한국 문단에서 이색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작가다. 최연소 신춘문예 당선, 최연소 신문 연재 소설가, 작품이 가장 많이 영화화된 작가. 그의 소설 세계는 깊고 광대하다. 어린이와 어른, 약자와 강자, 독재와 민주, 역사와 민족, 가족, 개신교에서 불교까지 그의 소설적 대상은 어느 한 부분에 머무름이 없다. 자유롭다.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그의 문학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고 한국 역사의 산 증거로 길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내고 척박한 땅에 샘물을 파왔다. 그런 작가가 가장 애착이 간다는 소설이 있다. 15년간 160만 독자들의 마음에 흐른 길 없는 길. 소설가 최인호와 함께 길 없는 길을 떠나보도록 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오늘 BTM 문학관에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 시대 최고의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최인호 선생님과의 만남, BTM 문학관에서 2주 연속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1부에서는 소설 길 없는 길 이야기와 불교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 2부에서는 산문집 산중 일기를 통한 최인호 선생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BTM 문학관에서 소개할 소설을 길 없는 길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네. 특별히 이 소설에 대해서 애착이 가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여기 불교 방송이니까 네. 무슨 책을 추천하겠냐고 해서 이제 길 없는 길을 했죠. 네. 근데 물론 지금까지 수 없는 작품을 써왔는데 뭐 다 제 자식이죠. 근데 네. 어느 작품이라고 그래서 뭐 애착이 안 가는 건 없는데 최근에 그 길 없는 길이 다시 냈어요. 네. 다시 출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읽어보니까 15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낡지가 않고, 그리고 우선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제가 썼지만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부처님이 오신 날 즈음에서 길 없는 길로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 없는 길이 첫 선을 보인 지 15년이 넘었어요. 네, 15년이 됐습니다. 네, 15년간이나 꾸준히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로 150만 부가 나간 소설인데요. 네, 네. 예, 물론 선생님 작품 중에 베스트셀러가 뭐 한두 작품이 아닙니다만 이 소설이 이처럼 그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결국 쉬운 작품은 아닌데 네. 15년 동안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어디 가면은 길 없는 길을 읽었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글쎄요, 저도 제가 썼지만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은 제 덕이 아니라 소위 부처님 덕이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단지 네. 받아쓰기 한 거예요. 저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저 베낀 거고 받아쓴 거고. 그래서 아마 그게 현대를 사는 복잡한 인생살이에서 네. 그것이 굉장히 어떤 이 청정수 같은 역할을 해서 아마 책이 많이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래도 그 길 없는 길이란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네. 길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이고, 그럼 제가 굉장히 그랬으면 좋겠죠. 네. 네. 그 길 없는 길은 불교의 선 사상의 흐름을 네. 담고 있는 소설이죠. 네. 이 시대의 대장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이기도 한데 네. 단순히 구도 소설을 넘어선 네. 불교 교과서를 할 만한 불교 소설을 쓰셨어요. 네네. 예, 그 소설을 처음 쓰시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예. 네.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제가
80년대 말쯤에서 이제 어느 날 문득 그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정찬주라고 그 불교 소설을 많이 쓰는 친구죠.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불교 책을 좀 나한테 추천해 달라. 그래서 조계사 앞에 가서 이제 책을 한 10권을 샀죠. 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경허 스님의 법어집이 있었어요. 네. 그 우연히 그걸 읽다가 그 중에 한 구절에서 그냥 제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그게 구절이시죠? 뭐냐면은 예. 무사유성사. 네. 그러니까 일 없음이 오히려 내가 할 일이다. 네. 끝나는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뜻이 왜 그렇게 제가 그 한방맹에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뭐 한 달에 1000매씩 쓰고 그랬는데, 네. 아,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었는가, 분주한 게 있었는가. 네. 그래서 경호 스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아주 그냥 그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할 일은 일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 없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네. 라는 걸 깨달음을 느껴서 경호 스님한테 매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경호라는 두레박을 타고 그 불교라는 물속으로 들어갔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길 없는 길이라는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80년대라고 하셨나요? 80년대 아마 후반일 겁니다. 예. 경허 스님의 그 법어집을 네. 예, 즐겨 읽으신다고 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 길 없는 길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나요? 그게 그 이 불교라는 게 저희들 민족 피 속에 네. 원형질로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불교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 어떤 판소리를 들었는데 그 문득 느낀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그 다 아는 얘기인데 심청전 네. 얘기입니다. 그 심청전이가 결국 다 아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 민족에게 준 최고의 화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신봉사가 눈을 뜬 것이 공양비 300석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거 언제 눈 떴죠? 아, 그러고 나서 이후에 예. 심청이를 본 순간 눈이 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청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신봉사가 눈 뜬 거는 정말 신봉사가 심청이를 사랑했는가? 정말 사랑했는가? 네. 사랑했으면은 눈을 떴겠죠. 예.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양미 300석이 있어야만 눈을 뜨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네. 절실하면은 눈을 뜨는데 네. 그래서 문득 그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경허 스님의 그 말 한마디에서 좀 눈이 뜬 것 같아요. 아, 소설은 경허 선사의 행적을 추치면서 그 네. 선의 세계로 우리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네. 중간중간 불교가 우리나라에 그 전해진 내력이라든가 네. 또 인도, 중국, 한국 그 수많은 선화, 네. 예, 그리고 달마일의 선불교 역사와 네. 유명한 화두들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본다면은 정말로 준비 기간이 네. 상당했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얼마나 걸리신 겁니까? 그때 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스님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머리 깎고 저 출가할까. 언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 하셨나요? 80년대 말인데 네. 그 경허 스님이 주석하던 데가 수덕사예요. 수덕사. 네. 그래서 수덕사에서 거기 한 2, 3년 동안 그 스님 아닌 이제 그 스님 생활을 하면서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었죠.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 되는 것이 어떤 속세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어떤 도피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출가해서 내가 어떤 그 구도의 길을 간다는 것이 삶의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머리 깎고 스님 될까 그랬는데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예. 옥토끼 같은 우리 네. 자식 새끼 때는 못했지만 예. 근데 너무 결국은 그래요. 늦으셨네요. 예. 결국은 뭐냐면 경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네. 소위 세상과 청산이 옳은 것이 옳으냐, 네. 옳은 것이 옳으냐, 충강무처의 불개화다. 봄볕이 피는 곳에는 꽃이 피지 않은 곳이 없도다. 예.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뭔가 청산을 가야만 뭔가 이렇게 도를 닦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경호 스님이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은 봄볕이 피면 돼요. 네.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명예욕, 갖고 싶은 소유욕 이런 걸로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내 마음에 봄빛이 비치면 그렇죠. 제 마음에 꽃이 피겠죠. 네. 근데 꼭 굳이 제가 머리 깎고 청산을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꽃이 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래서 그때 한 3년간 수덕사에 가면서 불교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아마 그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아마 무슨 고등고시 무슨 학교였겠죠. 예. 네,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네. 주인공이 해직 교수인 강빈이에요. 네. 강빈을 어떤 인물로 설정을 하셨습니까? 그게 왜냐면 맨 처음에 길 없는 길 쓸 때 제일 고민한 게 이 얘기가 참 좋은 얘기지만 이게 뭐 불경 얘기를 계속하면은 네. 이게 너무 교과서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 인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20세기를 사는 나라는 예. 사람이 이제 강빈이겠죠. 그런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소위 불교가 무엇인가? 예. 왜 그 불교가 200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화두가 됐는가? 그런 거를 글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현대적인 인물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는 사람이 주인공인 강빈이라는 사람을 네. 강빈이가 아니고 네. 나라는 사람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불교의 진리와 현대를 살아가는 나라는 네. 인물로서 어떻게 이중 구조로 만들었죠. 예. 네. 결국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강빈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선생님 자아일 네, 수 그럴 수도 있겠고요. 있겠습니다. 예, 또 예.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길 없는 길 소설 속의 한 대목을 감상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줄곧 경어의 행적을 쫓으면서 지내왔다. 경어는 낮이나 밤이나 그 어디에서나 심지어 꿈속에서까지도 내 마음을 지배하는 화두였었다. 경어는 내가 먹는 밥이었으며 내가 꾸는 꿈이었으며 내가 보는 사물이었으며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던 생각이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경어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경어의 입을 빌려 말을 하고 경어의 눈을 빌려 사물을 보고 경어의 코를 빌려 냄새를 맡고 경어의 귀를 빌려 소리를 듣고 경어의 손을 빌려 사물을 만지고 경어의 마음을 빌려 생각하고 경어의 잠을 빌려 꿈을 꾸었다. 경어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경어가 일찍이 젊은 시절 장곡사에서 둘이 없는 집이라는 법문을 지어 노래하였듯 경어와 나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그대로의 무의당이었다. 경어가 웃으면 나도 웃었으며 경어가 울면 나도 울었다. 경어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냈으며 경어가 술을 마시면 나도 술을 마셨다. 경어가 길을 떠나면 나 또한 길을 떠났다. 나는 경어의 그림자였으며 경어 또한 나의 그림자였다. 네, 선생님. 제4권 말미에 나오는 주인공 강빈의 독백을 선생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소설을 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제가 지금 예. 낭독한 것처럼 제가 그때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수덕사의 주지 스님, 법성 스님인데 제가 은사 스님처럼 생각하던 분인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1000일 동안 연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일 기도다 생각하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즉 말하면 그 경어의 눈으로 보고 네. 제가 경어의 마음으로 이 소설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경어의 눈으로 보고 경어의 입으로 말을 하고 경어의 머리로 생각하고 네. 그렇게는 그 일관성, 그 집중력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하여튼 그 어렵지만 그 작업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행복했어요. 예.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어쨌든 그 주인공은 그 강빈과 함께 네. 또 경어선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경어선사를 소설의 핵심 인물로 그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경호 스님이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네. 곡차죠. 근데 망공 스님이 경호 스님의 제자죠. 근데 자기 스승에 대해서 약간 빈정거렸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야, 술 한 잔 다오.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스님 저는 술이 있으면 먹고요. 술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자네가 벌써 이렇게 도가 통했나? 나는 술 먹고 싶은데 술이 없으면 네. 그 밀씨를 구해다가 네. 그걸 심어서 술을 담가서 네. 그걸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말에 저는 약간의 경호과인가 봐요. 경호스니까.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볼 때 그러니까 경호 스님은 제가 보기에 지옥이라도 자기 무슨 그 중생을 위해서라면 지옥 갈 겁니다. 예. 그게 망공 스님이 그 자기 스승의 그 말을 듣고 모골이 송년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핏 그러니까 경호 스님은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 철저함, 그러니까 살아도 온몸으로 살고 네. 죽어도 온몸으로 죽는 경호 스님의 그 태도는 전 지금도 생각하면 매력 있고 예. 육친적 어떤 그런 걸 느껴요. 예. 어떤 혈연 관계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력 있는 분이고 예. 만나면 같이 술도 먹고 싶고 예. 그리고 그 업혀서 저 업어달라도 업어줄 것 같아요. 아주 참 매력 있는 사람 하나 만났어요. 네. 이 소설을 보면서 저 역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예. 물론 작가의 길이 성과의 그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외람되다 네. 할지 모르지만요. 무엇보다 스님도 아니신 분이 어떻게 그런 그 선의 세계를 그렇게 통찰할 수 있는지 네. 그 내공에 정말 놀랐습니다. 네. 예.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그 마음 공부는 제가 그게 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네. 다만 좀 이렇게 순간순간에 말하자면 아주 네. 깊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제가 무슨 공부를 하거나 무슨 어디 가서 제 마음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제가 감이 없죠. 근데 하여튼 일상생활이 네.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수도의 길이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제가 무슨 선방에 들어가고 네.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건 옛날에 선승도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도가 뭐냐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네. 그러니까 그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일상에서 일상 자체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 예. 말이 참 어렵죠. 예. 그럼 도인이죠. 예. 네. 이 소설을 탈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 예. 처음 시작하셨을 때와는 분명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쓰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은 하잖아요. 성철 스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내린 법어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명언이거든요. 그건 네.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서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은 내가 늘 봐왔던 뭐 집사람 네. 혹은 친구 뭐 이게 아니더라고. 네. 근데 다 쓰고 나니까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물인데 예.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옛날에 보던 산은 아니고 네. 옛날에 보던 물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느낌은 그냥 조금 느꼈을 뿐이죠. 예. 예.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목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에요. 선의 세계에서는 고기를 잡으면 그 네. 고기를 잡았던 통발을 네. 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문자와 언어는 또 뜻을 알고 나서는 그 문자는 잊어버려라라고 네. 하는데 문학은 문장과 또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요. 네. 예. 문학과 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참 좋은 말씀인 게 부처님은 참 말씀이 좋거든요. 네. 전 작가로서 질투를 느껴요. 아니 2,500년 전에 저 인도에서 태어나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아직도 울리는가? 네. 예? 그 말. 근데 부처님이 84,000의 법문을 내리셨거든요. 네. 그렇지만 수다스러운 분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진리를 가리키려고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불교 방송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와봐야 불교 방송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무슨 약도로 해봐야 소용없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불교 방송으로 가는 그 약도를 계속 설명한 거예요. 예? 네. 이게 방배도로 가야 된다 뭐 예. 하는데 결국 안 와보면 불교 방송이 어딘지 모르죠. 그죠? 그렇죠.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나는 한마디도 얘기한 적 없다. 전 그 말 참 좋아합니다. 네. 8만의 법을 내렸지만 한마디도 얘기 안 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지만 부처님이 한마디도 얘기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막 수다스러울 정도로 84,000의 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가라는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문자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그 가리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부처님 그 대답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처님도 84,000의 법을 내리신 다음에 그다음 분이 돌아가실 때는 나 한마디도 한 적 없다. 그런 시침 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순이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예. 된다. 그렇게 하는 가르침이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벽구멍으로라는 네, 단편으로 예,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입선을 하셨는데 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작가 쪽에 그 관심이 많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 네. 저는 참 다행인 게 어릴 때부터 꿈이 작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네. 그냥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꿈이 그대로 유지된 게 좀 행복해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톰 소야의 모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톰 소야의 모험이라고 나는 톰 소야가 꼭 나 같았어요. 네. 장난꾸러기고. 근데 거기 소설에 보면은 하도 말썽을 피니까 그 이모가 네. 저는 나가서 죽어라 그런다고요. 미시시피 강에 빠져 죽어라.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에 미시시피 강에 가서 빠져 죽을까? 그러면 죽은 나를 보고 이모가 막 울겠지? 그러면서 그게 슬퍼서 울어요. 네. 근데 나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 네. 하도 말썽 피우면 우리 어머니가 저 자식 나가서 한강에 빠져 죽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생각하기에 나도 한강에 가서 빠져 죽을까? 그러면 내가 죽은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노가 그래도 착했을 텐데 막 울 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지레 예. 눈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톰 소의 모험을 보니까 소설에 그런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작가라는 게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 걸 어떻게 그대로 표현하는가. 예.
야, 그럼 나도 한번 작가가 돼야지. 아, 예.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네. 하여튼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난 좀 행복한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한 달이면 1000여 장씩 그 다작을 쓰시는 분으로도 유명한데요. 그건 너무 과장이에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작가가 되고 싶었고, 네. 그리고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작가라는 사람이 그 팔자가 어떻게 보면 좀 저주받은 팔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근에 가장 그 감동적으로 본 게 그 모네 얘기거든요. 네. 모네. 모네가 와이프하고 자기 아내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못에 비치는 그 사람이 연못 그림, 그 연꽃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연꽃에 비친 그 햇살을 연구하다가 자기 집사람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가요. 네. 찾아가는데 순간적으로 아내가 죽어가면 슬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순간적으로 아내 얼굴에 비치는 죽음의 그림자를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섬찟해하죠. 네. 근데 작가도 그런 것 같아요. 작가도 저도 어디 가면은 우리 큰누나 돌아가셨을 때도 봐도 사람이라면 거기에 그냥 통곡을 하고 네. 울어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에 누이의 죽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예. 그런 게 작가의 어떤 저주받은 운명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글을 쓸 수밖에 없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토해내지 않으면은 작가가 병들죠. 그러니까 네. 제일 작가에게 있어서 슬픈 것은 글을 쓰지 못하는 때 가장 고통스럽죠. 글을 네. 쓰지 못할 때. 네. 예. 아무래도 그 작가의 길이라는 게 그 타고난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글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타고난 문학인이라는 평도 받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 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뭐 예. 우리 딸이 뭐 작가가 되려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얘기는 해요. 네. 작가라는 게 어떤 선천적인 소질이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냥 이렇게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뭐 그런 뭐 보잘것없는 그 재능인데 재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생각하면 요즘에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앞으로 글 쓰는 게 한 10년일 텐데 네. 사람들에게 알려진 나. 뭐 아까 저한테 뭐 멋있는 말도 붙여주셨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다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완전히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고 네. 그 경호 스님도 그랬거든요. 경호 스님이 마지막에 고승이었는데 네. 나중에는 저기 한경북도에 가서 말하자면은 접장, 그 한글을 한문 가리키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름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이름은 높아질 것이니 내 일을 참 두려워하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이름을 자꾸만 나타내려고 예. 끊임없이 출석부에 도장을 찍거든요. 네. 매스컴도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꾸만 자기 얼굴을 내미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기억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경호 스님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자기 존재를 버리고 산수갑산에 가서 선생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경호 스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건방진 얘기인데 생각은 앞으로 한 10년이라면 사람들에게 알려진 허명이겠죠. 그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없어지고 정말 그 20대의 어떤 문학 청년 같은 걸로 돌아가서 네. 이제부터가 정말 이 작가가 시작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제가 독자, 그러니까 150만 부 나갔다는 것보다
제가 단 한 사람의 독자가 되는 글을 쓰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스스로가 독자가 되는 예. 네, 그런 거 쓰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학 청년 시절 방금도 그 돌아가고 싶다. 네. 예,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말씀하셨지만 문학 청년 시절에 선생님의 감수성을 자극했던 책, 네. 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카프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카프카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 카프카는 그 우리나라 작가로서는 이상도 좋아했고 네. 김유정이를 좋아했습니다. 네.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난 그거 보면서 내가 문학 청년 때 그 앞에다 써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폐병에 걸렸거든요. 네. 근데 친구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친구야 나한테 삼류 소설을 보내다오. 그럼 내가 이걸 번역해서 돈을 벌어서 땅꾼을 동원해서 네. 구렁이 몇 마디 사다가 먹고 내가 몸이 좀 나아야 되겠다 하는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있어요. 제가 문학 청년 때는 그 편지가 너무 가슴 아파서 네. 아니 무슨 놈의 작가가 이게 구렁이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성철 스님의 법문을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예. 왜냐하면은 예. 제가 불교에 눈뜨게 한 게 그 성철 스님의 법문인데 예. 80년대 중반에 저 언젠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나 좋은 법문이에요. 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것이며 하늘과 땅이 무너진다 해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유영무영 할 것 없이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등이 모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함으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본래 순금입니다.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려서 순금을 잡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생각을 버리고 힘을 다하여 남을 도웁시다. 욕심이 자취를 감추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순금인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현대는 물질 만능에 휘말려 자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곧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도 같습니다. 바다를 봐야지 거품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는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법어 중에서 한 부분을 선생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으셨는데요. 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기에는 그런 글귀네요. 네, 이렇게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 주 2부를 다시 기약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